오늘은 이베스트 증권의 전략팀장이신 신중호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말에 뵙고 이제 뵙는 건데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박스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때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그 상승세를 키워왔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8월 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뷰를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2,450까지 가파르게 한 3, 4개월 동안 막 치고 가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수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을 좀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후적인 해석이긴 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로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통 시장이라는 게 그 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나아질 거라는 베팅을 할 때는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실제 이제 실적과 실제 펀더멘털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는 인덱스 즉 시장 자체는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혼합되다 보니까 박스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말 이후에는 그런 장이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저번에도 한번 와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저께 한국은행도 발표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의 주가는 사실 내년의 경기 내지는 경제 규모를 반영해 오는데 내년의 경제 규모가 한 198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목 GDP 기준으로.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지수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보인다라는 거는 앞으로 내년까지 땡겨온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그렇게 싸지 않구나 정도가 형성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는 뭐 버블 그 고점에 대한 그런 논란까지는 좀 오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가격이라는 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버블이라는 것도 이게 지나고 보면 버블이었지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뭐 20배라서 비싸다, 10배라서 싸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싼 구간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모멘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이제 축적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연말까지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제약바이오하고 네이버, 카카오, 배터리 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네. 언택 관련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요즘 그 이후로 좀 슬로우해지고 있죠.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하고. 네, 네. 그럼 이제 섹터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로 넘어오다 보니까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내지는 NC소프트 뭐 아니면 BBIG라 그래서 뭐 게임주까지 뭐 바이오까지 향후의 성장을 갖고 가는 섹터인 건 맞지만 그 레벨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년, 20년 이후의 것까지 지금 우리가 바로 소위 말해서 가격에 프라이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생긴 것 같아요. 때마침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좀 올라간다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의 출시가 좀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역할보다는 조금은 좀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네이버도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온다. 그랬을 때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소위 말해서 실적 나오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겠죠. 네. 그래서 9월부터는 어차피 반도체가 움직이는 게 이제 정말 이익이 나오는 어떤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그 반도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시장 컨센서스는 한 10조 이랬는데 12조 네네. 넘는 네. 뛰어난 실적을 딱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당일날. 뭐, 9월 한 초부터 이제 증권사들,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시장의 기대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긴 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라는 게 평균치거든요. 평균치는 10.5조 원 정도였는데,
굉장히 좋게 보던 하우스에서는 한 11점 중반까지도 보던 상황이어서 그거보다도 사실 저 잘 나온 건 맞아요. 12.3조라는 거는 이제 아마 월말 가면은 3분기 실적에 약간 저 상세한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안 좋게 봤었던 반도체까지도 돌아선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미치긴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3분기까지는 정말 어떤 비용 세이브라든지 화웨이가 미리 선주문했던 영향도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4분기는 분명히 QOQ로는 전분기 대비로 부러질 때 아니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좀 앞서서 하는 정도의 단계고 근데 어닝 자체로만 보면 삼성전자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하루 빠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약바이오나 언택 이런 주도주의 반도체까지 이제 뭔가 더해지면 이제 코스피 2,600선까지 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한번 조심스러운 생각을 이야기하셨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마침 오늘은 또 장이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2,600 지수가 뭐 2,600을 가는 그림에 대한 거는 여전히 저는 뷰는 갖고는 있어요. 다만 그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이익을 따지고 보면은 ROE가 3%밖에 안 돼요. 3점 중반 정도 나옵니다. 4분기 합산. 당연히 1, 2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팍 부러졌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주가는 이미 금리를 낮춰주고 유동성을 보강해주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2,400~500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2,600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그때도 얘기를 약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기존 주도주와 함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같이 붙어 가줘야 된다. 이를테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ROE가 3%가 아니라 8%, 9%, 10% 나오는 거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이 약간 기존 주도 조금 쉬고 그런 어떤 이익을 내주는 수출주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은 조금은 인덱스는 좀 소위 말해 재미없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내년의 그림이 그래서 어쩌면 상반기에 한 2,600까지 트라이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것들이 신작도 다시 나와주고 더불어서 비용을 떨금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로스를 보여주는 1분기 실적을 보여주면 시장은 좀 다시 2,600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가능하면 이게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 좀 시장을 떠나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장에 11월 정도에 다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뷰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한 1, 2주, 3주밖에 안 남은 미국 대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은 블루 웨이브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대통령과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는 것까지 가격을 반영을 시킨 상황이에요. 어쩌면. 근데 그 반영시킨 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반영을 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돼도 무조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갈 것이고 그게 그린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또 추가 질문 주시겠지만 바이든이 갖고 있는 또 증시에는 어쩌면 악재로서의 요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자체도 바이든을 확정해 놓고 조금은 좋게 반영을 한 거라면 실제 이벤트가 나왔을 때의 변동성은 조금은 좀 감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에 이제 대선이 바로 그때 결정은 또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고 가는 것도 시장의 접근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다시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뭔가 밸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이게 아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외 IV나 뭐 골드만삭스나 BOA, 멜린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분석을 통해서 평균적으로는 S&P 기업들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EPS 조정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의 피해를 보는, 즉 바이든 쪽의 어떤 그 텍스, 즉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게 미국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주가가 가니까 오히려 이거는 바이든이 되는 거를 반영을 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미국의 어떤 바이든의 텍스, 즉 세금 올리는 거를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반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는 바이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IT가 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쩌면 트럼프를 반영하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만 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인데 네. 28%로 좀 올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측은. 거기다가 이제 길티 텍스라 그래서 해외 자회사가 이제 무형자산, 이를테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와 같은 걸로 벌어들이는 그 어떤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매기고 있는 게 한 10점 초반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10.5% 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 20% 레벨까지 올린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바이든 측의 어떤 제안이라서 이게 이제 사실상 좀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우리가 당선이 확정이 됐을 때 시가총액 40%에 달하는 커뮤니케이션과 IT가 변동성을 그냥 무시하고 할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아직 궁금하거든요. 좀 우려스럽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은 미스터 텍스, 즉 바이든이라는 리스크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대선은 조금은 확인하고 가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월가에서도 대부분 요즘 뭐 지난주부터 이제는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대세가 굳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오히려 진짜 상하원까지 다 예, 블루웨이브.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안이 3조 달러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공화당보다.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또 말씀하신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그렇죠. 네. 워낙 쇼맨십과 네네네. 이 좌충우돌 좀 예측하기 어려운 네네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룰 브레이커라 그래서 규칙을 깨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11월 3일에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딱 분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트럼프를 지지하고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쪽으로 조금 기울이신 분들은 약간 현장에 가서 진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 미국의 민주당 쪽은 이제 사전 투표나 우편을 통해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11월 3일에 나오는 거는 직접 가서 한 표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화당 쪽, 즉 트럼프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대선을 이겼다라는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한 시차를 두고 우편함을 까봤는데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뭔가 좀 이게 조작이나 아니면 뭐 약간의 통계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내가 먼저 나왔잖아, 이런 식의 리스크도 분명히 잠재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그래도 길어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의 리스크지 내년까지 가는 장은 아니야라는 얘기는 하지만, 근데 시장에서 한두 달은 사실 굉장히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지출 그렇게 합의될 것처럼 하지만 결국 대선 이전에는 합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선 불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또 그 4분기 내에는 미국에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추가 정책에 대한 합의가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이미
소득 보전 정책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는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4분기는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소비가 안 그래도 소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시나리오 오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발생 안 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 있지 않겠냐는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의 어떤 우려처럼 정말 3월 못지않은 네. 그런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를 걱정하는 이런 거는 좀 너무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예. 보고 있고요. 뭐 속된 말로 만약에 주가가 단기간에 10% 정도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트럼프 측이든 바이든 측이든 아니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올리는 거는 좀 딜레이 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확 부러져 버리면 정책에 이제 마이너스를 주는 효과들은 딜레이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대선 이전에는 연준이 출동할 만한 이벤트가 아직은 없거든요. FOMC가 없다 보니까. 근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 FOMC라는 변수가 있어서 시장 자체가 그냥 노이즈일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셧다운 가고 굉장한 어떤 그 하락 일변도의 주가를 산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계속 시장을 보는 네.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의 변동성 결국에는 좋아질 거니까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라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일부 현금화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번에도 한번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벤트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시장이 남아있기보다는 이벤트가 소멸되고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 정책,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설사 주가가 빠지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 리스크가 해소가 되니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갔을 때 11월 중순에 갔을 때는 결국 살만한 자산이 주식밖에 없다라는 동일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채 수익률이든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보더라도 주식만큼 기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주식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냉철하게 그냥 계산만 하면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차피 뭐 11월 지나서는 다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서 그냥 하면 이것도 뭐 괜찮죠. 심리적으로 네. 잘 꿋꿋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근데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상 예상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그쵸. 직접 되면 그쵸.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주가가 빠지면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야 될 때 팔게 되고 팔아야 될 때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그러한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닝이든 어떤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동안의 어떤 사이클을 얘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 않겠냐,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타이밍, 우리가 그러면 좀 변동성이 지나고 이제는 좀 들어와도 돼 하는 그 매수의 타이밍을 팀장님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11월 중순 이후에 라고 보고 있는. 선거 끝나고 바로가 아니네요. 예, 뭐 대선 불복도 있고요. 11월 중순으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3분기 실적이라는 변수와 대선 변수가 끝나고 나면 뭐 주가가 일정 부분 저희 예상보다는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 연말 배당 수익률에 대한 자금들도 충분히 그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진입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미국 대선 말고 어쨌건 또 그 이후 12월 말까지 예. 뭔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그 요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벤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저는 11월 그 대선이 끝나고 12월까지는
그 대외적으로 이벤트는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3분기 실적이 끝나고 내년에 대한 그림을 많이들 그리실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익을 낸 기업들이 우리가 확인이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텐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12월 결산이 많다 보니까 연말 그 배당 그 결산 이전에 사게 되면 사실 또 배당에 대한 획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성량이나 내지는 배당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조금은 그때 가서는 좀 잣대를 깐깐하게 갖고 가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일단 좀 대응하는 전략은 지금 이미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약간 좀 비중을 더 넣은 방식? 네. 그럼 아직은 매수하지 않은 분이라면? 네. 좀 기다려도 된다. 11월 중순 정도. 확인하고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기에는 우리 심리가 맞아요. 조금 하루 뭐 또 몇 프로 또 오르면 이거 이대로 튀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쵸. 불안하지만 뭐 분석이 명확하게 돼 있고 시장은 이렇지만 기업 자체가 매력적인 구간, 흔히 얘기해서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은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냥 전체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타이밍보다는 좀 확인하고 갈 타이밍,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현재 장이 이제까지 흘러왔고요. 네. 근데 요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탄력이 좀 빠진 느낌? 힘이 약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유동성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어떤 정의도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의 유동성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M2 같은 경우가 많이 가파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부분이 사실 개인 자금의 어떤 유입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차트를 그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통화 유통 속도라고도 잘 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GDP를 이제 M2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뭐냐면 경제는 이제 잘 흘러가진 않지만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뭐 대출이라든지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M2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통화 유통 속도가 낮아지는 거에 반해서 주가는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의 유동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시중에 돈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즉 GDP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100이 한 번만 머무르면 100이지만 이게 두 번 돌고 세 번 돌면 200, 300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 지표가 돌아가야 되고, 저희는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데이터가 결국 수출 데이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이 그래도 회복 기조에 있긴 있지만, 본격적으로 회복한다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월간 평균으로 한 450억 달러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한 400억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유일하게 반도체가 좀 받쳐주긴 하지만, 다른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금액은 여전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의 바닥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말이나 11월에 가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게 국내 수요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내 수요가 지금 7월, 8월까지는 가파르게 40조 원을 넘어서서 올라가다가, 공교롭게도 8월 중순부터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40조 언더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수출 금액이 450억이나 500억 달러 트라이하고, 내수도 다시 40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징후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게 이제 돌아선다? 그러면 돈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뭔가 어떤 좋은 시나리오에 의한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원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더 이상 낮춰주려는 의지는 사실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도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내려놓은 금리, 현재의 저금리 상태가 정말 잘 워킹을 하는지, 작동하는지 보고 가겠다라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책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출을 막 푸는 사이클보다는 조금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신용의 레버리지를 좀 풀어줬던 것보다는 그 들어오는 양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한번 그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돈의 양은 같더라도 이게 돌고 돌면 이게 승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또 경기라는 측면으로 바통을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려면 어쨌든 우리 수출 국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려면 결국 수출 상대국인 그렇죠. 네. 뭐 유럽이나 미주 쪽이 네. 괜찮아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점점 네.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수출도 하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2차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락다운을 안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언택트든 여러 가지 소비를 통해서 현재 수준은 유지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시장은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어저께 보니까 프랑스도 다시 9시 이후에는 소위 외출하게 되면 벌금을 먹이는 6주간인가 시행이 됐고 미국도 지금 뭐 몇만 명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뉴욕이랑 뉴저지 쪽에 다시 좀 락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보여줬던 2차 확산으로 인한 소비의 둔화가 유럽과 미국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잘 안 나와서 주가가 빠져주면 오히려 그때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아주 멋있게 쫙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유동성이 와야 그 이상의 그쵸.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가적인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돈 풀어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럼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유동성의 근원은 정말 많은 개인들 지금 우리 예탁금이 70조인가 60조인가요? 이 요새는 그 오늘 상장한 뭐 빅히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금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50조 원 이상 넘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보니까 느낌상 저가 매수 대기세 같지? 네, 맞아요.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네, 끌어올릴 네. 만한 네, 네. 그 뭐라 그럴까 주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그 돈의 어떤 현명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장에 이제 주식을 사진 않는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분명히 그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긴 하지만 결국 유동성도 펀더멘털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테면은 뭐하게 생각하면 거의 돈을 아예 벌지도 못하는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기업이 돈을 벌 줄 알고 있었던 돈들이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시장의 기업 펀더멘털보다 가격의 가치를 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오버밸류 좀 더 풍부하게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동안 계속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뭐 사실 경기가 불안하니까 사실 우리가 뭐 마음껏 쓰기에도 좀 부담스럽죠. 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축률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위 말하는 보복적 소비 우리가 록다운 되고 못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명품도 사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2, 3개월밖에 안 간다라는 역사적인 통계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고 지금은 소비를 하되 그 점처럼 아예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언택트든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살아남는 과정에서 소비는 계속 됐거든요. 그 소비는 하되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축률이 그래도 예전보다 높은 수준에 다른 국가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기를, 그러니까 평가하기를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동성 장세라는 말을 쓰기에는 이제 좀 시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제 뭐 경기 장세,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뭐 이게 딱 이게 이렇게 자르듯이 이게 유동성 장세고 경기 장세도 이렇게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하자면 지금은 경기 장세 아니면 실제로 유동성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장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여러 가지 2차 확산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소비가 여전히 유지되고 그러면 이제 레벨업이 되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사람들은 극복해서 수출도 하고 소비하는 걸로 가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봤더니 2차 확산하다 보니까 소비가 다시 둔화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유동성 보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져줄 거고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낮춰주거나 우리나라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실적 장세, 경기 장세 확인할 게 많은 구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3월 이후로 전후로 해가지고 뭐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초보분들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를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하에 여러 가지 뭐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야 할 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가격 자체가 가격이 정답은 아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만 베팅을 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기대가 높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쩌면 선제적으로 주가에 베팅을 해서 올라온 어떤 그 상승의 기쁨은 누릴 필요는 있겠지만 그 상승의 근원인 것들을 잘 찾아다녀야겠죠. 기업이 정말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 기업의 이익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요거를 챙겨보는 그런 어떤 뭐 기본적인 활동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에서 경기 전망을 할 때 네, 네, 네. 2021,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괜찮아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이제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네. 뭔가 그 코로나가 일찍 잡히고 이제 이런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한 얘기잖아요. 저 데이터. 네. 근데 지금 IMF의 어떤 전망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 IMF 말씀하셔갖고 얼마 전에 IMF가 10월 보고서를 내긴 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적고 왔는데 뭐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원래 IMF가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였는데 네. 이게 한 마이너스 한 4.4%로 하락폭을 좀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나 내지는 이제 그 록다운에서 넘어와서 소비나 수출이 조금 회복된 거를 반영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폭은 아직 확 줄어들지는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이 선진국은 마이너스 폭을 2.3%포인트 확 줄였는데 이머징이 아직은 이게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은 플러스가 더 확장이 됐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인도 같은 경우나 이런 조금 대부분 이제 약간 좀 이런 말하면 좀 못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회 활동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폭이 여전히 이제 좀 더 확대된 상황이라서 좀 뭐 그렇게 비관할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단기간에 잡힐 만한 이슈도 아니겠구나 정도로 인식을 시켜준 사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 달러보다는 달러 자산보다는 좀 신흥국, 이머징 국가의 어떤 투자 수익률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네네네. 경기 자체는 신흥국들이 좀 안 좋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가 약해졌던 부분들이 이제 설사 아니면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터키나 브라질 이런 애들의 통화는 아직도 달러 대비 리라나 헤와라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한국의 원화나 아니면 뭐 대만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이머징이라도 이제 얼마나 자기 어떤 그 봉쇄
관리에서 벗어나서 소비와 수출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른 방향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가서도 동일한 이슈라서 글로벌리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무역 구조도 좀 재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나라에도 네, 적용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K자로. 네. 네. 아니, 선진국이야 돈 있으니까 뭐 국민들한테 미국처럼 뭐 재난지원금처럼 딱 나눠주면서 거기서 뭔가 부양을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나라들은 이게 안 되니까 더 악화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트레이드, 즉 물동량이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들이 수익을 이제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공급 과잉인 거고 인도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업 기지로서 뭔가 반도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당장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빼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달러 약해지는 거는 맞긴 하지만 달러가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이머징이 그 과실을 가져가는 거는 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하고 이머징하라고 딱 했을 때 네네. 그냥 중국 그리고 맞습니다. 그 중국과 거래가 많은 나라 이 정도로 그렇죠. 한국하고 우리가- 대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괜히 인도나 말씀하신 베트남 네. 뭐 베트남도 포함되겠네. 네. 여러 나라들 집어넣어봐야 브라질 같은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일 심각한 게 코로나 문제인데 백신에 대한 뭐 치료제에 대한 뭐 개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네네. 뭐 다 임상 3상에서 실패하고 네. 연기되고 네. 그냥 좀 불안해지는. 저희도 이제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뭐 해외 쪽도 보면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나오지 않겠냐라고는 하는데 최근에 존슨앤존스나 또 하나의 기업은 생각나는데 약간 좀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과연 나오는 건 맞아?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한편으로 또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러면 또 아주 호재야? 라고 보기에도 저는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게 첫 번째는 백신이 나왔을 때의 시장의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진 않겠지만 시장은 앞서서 반영을 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러면 금리는 더 이상 낮춰주지 않겠네. 그러면 이제 풀려놓은 재정 지출 이상은 해주지 않겠네라는 거를 먼저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서 위로 확 튈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지출의 약발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주가 수익률인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백신이 나옴으로써 주가는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호재일까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는 호재는 아닐 수 있다. 다만 그런 주가의 변동성 이후에 실제 백신이 정말 잘 워킹을 하고,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 인구에 다 맞힐 만큼의 시간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백신이 맞을 텐데, 그러면 백신의 처방을 받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또 무역이나 실질적인 대면 접촉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함수가 개입되다 보면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로 한 달 안에, 2달 안에 확 돌아간다.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호재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번 발표처럼 네네. 실적이 좋아지겠지라는 네.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막상 발표하면 빠지는 것처럼. 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야, 백신 때문에 좋아질 거야라는, 나오면 다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가다가 막상 나오면은 오히려 그게 네.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코로나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거든요. 뭔가 약간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코로나가 있으면 금리는 계속 낮춰줄게. 돈 풀어줄게. 이게 되잖아요. 근데 백신이 나왔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균형 재정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금리도 점점점 정상화되는 패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 생활은 백신은 나왔지만 실제 백신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제는 정말 드디어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도 가고 여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서 정책의 변화는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그 정말 정상화되는 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백신이 나오면 그거는
주식 측면에서는 악재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죠. 네.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호재지만, 네. 그러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백신이 개발된다는 게 꼭 호재일까에 대한 퀘스천은 그러니까 백신은 개발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주가의 호재일까? 네, 그렇죠. 당연히 개발돼야죠. 네. 근데 이제 정말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산이 그 시점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퀘스천을 갖고 그렇죠. 왜냐하면 신중하게 굉장히 봐야겠네요. 스타일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백신이 이제 곧 임상 3상이 끝나서 출시가 된다 했을 때는 호재라고 하면서 진입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은 시장과 또 다시 거리를 둬야 되는 이슈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아직 좀 약간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아직 네.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러니까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11월 한 중순쯤 정도를 이제 투자 그 어떤 시기로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앞으로 그 이후로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아까 보복적 소비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아주 확 뭐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좀 의외로 있더라고요. 전문가분들도. 그러니까 저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내년에 대해서 좋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또 잘 모르는 부분인데 대선이 끝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에 대한 기대랑 두 번째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 미국 연준의 개정에 보면 그 미국 재정부의 그 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재정 지출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은행처럼 돈을 박아놓은 거죠. 그게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1.5조 달러가 이제 계속 슬금슬금 나오는 단계가 그 대선 이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돈이 나왔을 때에 물론 이거에 대한 수혜는 미국인들이 많이 받겠지만 달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부터 대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오프로서 어떤 경제의 방향에 대한 베팅보다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험자산들이 탄력을 좀 잃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지만 대선 이후에는 그 어떤 재정 지출의 달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소위 좋은 나라로 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이나 한국 같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제 어떤 이머징 특히 중국을 비롯한 위안화의 소비를 높여주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대선 이후에 그리고 백신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 2,600을 트라이하는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마침 수출 그 얘기 하시니까 환율. 네. 지금 환율이 1,140원대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수출 기업들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이거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황이 좋아질수록 달러의 약세는 더 지속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러다 환율이 많이 더 떨어지면 뭐 수출액은 늘어도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같은 1,000원이라도 우리가 원달러가 1,000원일 때 이때는 인도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이런 국가들도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60%는 이머징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화가 1,000원을 가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달러 대비 통화가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적인 어떤 그 팽창이었었던 거. 그러니까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수입 금액도 늘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원화가 강해지는 건데 지금만 놓고 보면은 어떤 거냐면 원화가 강해진 거는 거의 철저히 위안화가 강해진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 더불어서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이 그나마 근근히 되다 보니까 약간은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누적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의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건 맞지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다른 전체 국가들이 소비력이 좋아지면서 갔을 때의 1,000원보다는 지금은 달러가 굉장히 어떤 정책위에서 약해진 거랑 일부 국가의 어떤 중심의 어떤 프락시로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화 자체도 안전자산화 되어 있는 상황이 누적적으로 경상수지가 많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저축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아까 이머징이 좋아지고 이럴 때는
그 경상수지가 좋아졌던 건 투자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해서 저축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경상수지가 플러스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레벨이라도 투자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의 저축이 많은 상황은 약간 축소지향적. 그래서 시장이 약간 활력은 좀 떨어져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반도체 내년도에 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실적 네. 상승에 대한.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 매수 타이밍을 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약화가 되면 달러 약세가 되면 환율이 내려가면 오히려 이런 수출주보다는 뭐 내수주로 뭐 이렇게 매기가 돌아서거나 뭐 이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원화가 1,000원 이하로까지 내려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펀더멘털상.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란 얘기 들었잖아요. 투자가 막 늘어나고 이머징도 되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익이 막 나는 사이클인데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나 반도체 정도만 수익이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원화의 안정성하고 삼성전자가 내면서 경상수지가 좀 붙어가는. 그래서 원화가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옆으로 계속 기는 수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수가 되려 그러면 사실 아까도 동일하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내수 금액이 이 평균으로는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40조 원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이요? 내수 시장 규모? 내수 판매, 한국 내수 판매가 한 월간으로 월간. 네, 월간으로 한 40조 원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늘어날 수 있는 거의 근본은 일자리라는 거죠. 근데 또 하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소비 심리도 그렇고 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내수도 쉽지 않겠네요. 예, 그래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K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은 어쩌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인덱스를 잘 받쳐주면서 가지만 내수는 또 이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에 대한 베팅이나 내수는 안 되지만 인덱스 자체는 어쩌면 그냥 2,400, 2,500은 또 버티는. 그래서 우리 내수 지표가 계속 언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지? 이런 구간이 내년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순쯤에 시장에 들어간다 해도 항상 그게 마음을 놓고만 있기는 좀 그렇죠. 애매하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가격이 상당히 애매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낮으면 네, 안심하고 그렇죠. 그냥 버티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런 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 이제 언택이라는 이 화두로 이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오른 건데 어떻습니까? 이 대선 이후 11월 이후 혹은 내년 계속해서 이 언택주들이 끌고 갈 것이냐 주도주로 아니면 다른 게 뛰어오를 것이냐. 저는 이제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나면은 저희 하우스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어쩌면 반도체가 좀 끌고 가는 장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언택주 내에서도 조금은 선별된 과정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실적이 워낙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실제로 반도체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 4분기에 돌아설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총의 두 기업만 합쳐도 25% 이상 되거든요. 그 기업이 움직였을 때는 소위 말하는 수급 내지는 유동성이 그 기업들이 빨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잘 못 가는 현상.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는데 인덱스나 시장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조금은 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고요. 그게 저는 연말 말씀드렸던 아까 달러화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내년 한 1월, 2월까지 가는 장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뭔가 특정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장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섹터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섹터에서 그 섹터는 일반적으로 다 성장을 했으니까 이번에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섹터보다는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예, 관심을 가질 만한 저희는 종목들. 이제 타이밍 쪽으로는 이제 좀 뭐한 얘기지만 따박따박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매출액과 순이익이 따박따박 나오고 배당을 계속 올려온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연말에 이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배당 이슈를 얘기해주는 기업들이 나오면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배당이 이익이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나왔던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018년에부터 3년간 이제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 배당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IR 현장에서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와 비슷한 지금까지 계속 어닝을 잘 쌓아왔던 기업들 중에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도 좀 관심이 많이 좀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밸류에이션이나 유동성으로만 끌어왔던 장이었을 때는 꿈이나 이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시장이 언택트로 막 갔었는데, 지금 막 실적을 까보니까 정말 나한테 캐시플로우, 현금 유입으로 돈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참 재밌는 게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네. 우리 막 PD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드림, 미래 꿈을 가져와서 네. 막 이런 네. 게 통용되던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제 아주 되게 냉철한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바뀌죠. 뭐랄까 흐름이 투자 심리라는 게 계속 투자 심리라는 게 바뀌는 거죠. 정말 빠르게 바뀌구는구나. 네. 뭐 환경도 그렇고요.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혹은 공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동일한 선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나오고 배당을 좀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우스 내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그 계량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취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4분기 연속 아주 힘들었던 구간에서도 영업이익을 계속 내는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도 그 어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런 종목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배당을 해줬던 기업들을 좀 믹싱, 교집합을 해서 봤더니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거나 보고서가 좀 나오던데, 이제 뭐 롯데지주나 아니면 시젠 같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배당이라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뭐 결국 이제 교과서적으로 뻔한 종목일 수는 있어요. 아,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얘기 들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들이 이미 또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CJ나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 아니면 뭐랄까요? 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은 예전에는 막 그 GDP가 성장을 막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철강 섹터, 뭐 화학 섹터, 뭐 이런 게 다 같이 이제 돈을 버는 사이클이었는데, 이제는 그 섹터 내에서도 기업들이 어떻게 DNA를 잘 조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경쟁력이 막 다 이게 뭐 차별화되다 보니까 피킹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섹터 분들한테도 그러면 본인들이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3분기 실적 그리고 이런 좀 험난한 구간에서도 이익을 내는 기업을 좀 줘봐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추천해봐라 했더니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아까 삼성전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D램 쪽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화장품도 요새 다 좀 옥신각신하지만 중국 내에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그러니까 항상 힘들지만 좋은 기업은 있거든요. 그런 좋은 기업과 좋은 지식을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기업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뭐 지금 바로 사라는 게 아니니까. 그쵸. 투자라는 게 아니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업을 소개해 주신 거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면들을 확인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매수의 그 타이밍 혹은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나름대로 그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 본인들 아까 아니면 뭐 저희들이 얘기 들었던 종목들이 리스트가 있을 텐데, 때마침 그 실적 시즌이잖아요.
반드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IR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대한 기업이 어떤 전망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다가 이 기업들이 전년 내지는 전분기 대비 이익이 잘 나오는지만 봐도 사실 그것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가격의 흐름만 막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코로나에서 정말 벗어나서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도 늘어나거나 내지는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만 챙겨 보시더라도 충분히 기업이 좀 이렇게 살아났구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계속적인 기업의 가치는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게만 챙겨 보셔도 괜찮을 거다. 네, 그 말씀하신 그 6, 7개? 그 네. 정도의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 3월 이후, 하락 이후에 아주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해온 기업들인가요? 얼핏 듣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기업들 그렇죠. 같은데. 시장을,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따지면 코스피를 뭐 약간 못 간 기업들도 대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시장에 이제 드디어 조금씩은 이제 약간 시장 수익률만큼 도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섹터분들한테 제가 주문해서 받았던 요지는 뭐냐면, 결국 이익을 내는 기업을 좀 선별해 달라. 결국은 꿈이나 어떤 그러니까 꿈이나 어떤 이후에 어떤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것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이 자기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 측면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아마 자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익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지금 시장 수익률보다는 별론데? 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닝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별로니까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제 가치 투자로 돌아가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가치요. 그러니까 보통 아직은 제 가치를 인정 못 받았던 기업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실을 통해서 그게 가치가 탁 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침 또 이렇게 장이 빠진 날 그 현재 시장 장세를 이제 좀 한번 냉정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인 뷰는 뭐 내년서부터 뷰는 일단 긍정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단지 그 사이에 여러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분은 그냥 가는데, 그러지 못한 분은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의 전략팀장이신 신종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